행복한 가족을 위한 디지털 레시피, 오늘 네 번째 시간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는 영화가 아이들을 중독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못 보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는 어떨까요? 비디오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못 보게 실제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스마트폰의 세대가 됐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의 문제죠.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불안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불안 이전에 스크린에 대한 어떻든 그런 중독의 문제라든지 스크린의 어떤 폐해의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겪어왔던 겁니다. 2005년과 2013년 다른 그림 찾기. 예전에는 어때요? 사진을 찍거나 그러기보다는 슬라이드가 나오고 강의를 하면 그것을 적기 바빴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스마트폰 하나 찍기만 하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찍어놓고 우리가 보나요? 보지는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죠. 필요에 따라서 뒤져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에 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 써먹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뇌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읽고 이런 것들 다 해서 그 배경 지식을 우리 뇌 안에 넣었던 거를 갖다가 이제는 철컥 찍어가지고, 그렇죠? 스마트폰에 기억 불러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써먹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매체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TV하고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TV는 우리 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 하나 새로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사실은 어떤 아이들이 성공을 했을까요? 성실하게 정보를 끌어모으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많이 배웠던 아이들이 성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컨셉이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 지식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느냐, 아니면 그 지식이 스토리가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느냐 하는 것의 문제지, 지식이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제는 성실하게 어떤 지식을 끌어모으는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지식을 개념을 가지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아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접근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융통성이고 창의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경쟁력에 이제 초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오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것을 걱정하냐면 이 아이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중독이 될 거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독이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 텔레비전은 어떻을까요? 사실은 중독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디바이스만 바뀐 것뿐이지 사실은 중독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스마트폰이 생겼다고 해서 중독이 더 많아졌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디바이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확실해서 그것을 걱정할 뿐이죠. 스마트폰 중독자하고 일반 사용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SNS, 그러니까 인터넷 메신저가 더 많이 있고요. 또 온라인 게임, 어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건 스마트폰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중독은 스마트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게임 중독과 SNS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하고 이제 성인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성인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건 뭘까요? 메신저하고 게임을 성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새로운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건 결국 아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6가지 질병. 학계에서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6가지만 증명이 됐습니다. 우선 디지털 치매입니다. 디지털 치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외부에 장기 저장소를 갖게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뇌 안에 말하자면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뇌 안에 저장하는 능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애들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억하는 뇌를 상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하고 판단하는 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전측 대상 피질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정서를 인식하고 또 표정을 인식하고 또 정서를 조절하고 이럴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를 담당하는 아나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배측 전전두엽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더 새로운 사고나 더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북목 증후이죠. 요새 경추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보시면 어때요? 5.5kg가 19kg가 됩니다. 또 문제는 수면 부족이죠. 청소년 아이들이나 혹은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늦게 자죠. 왜 그러냐면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들보다는 더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나 일찍 엄마 아빠랑 같이 일찍 잘래 그러면 조심해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왜? 엄마가 자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할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여자아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잠을 자면 우리가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학술적으로는 렘 수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사실은 낮의 단기 기억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운고하라고 보통 하는데 조직화하고 체계하고 이름 붙여놓고 해서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수면이 적으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이 렘 수면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8시간 잘 아이를 6시간 재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렘 수면이 2시간이었던 게 30분으로 줄어집니다. 학습하는 시간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떤 일이 될까요? 기억력이 더 없어지는 거죠. 다음에 장기 기억이 더 없는 거고요. 이 렘 수면 때 우리는 긍정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작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기억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부족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의미가 있다. 최근에 성조숙증도 사실은 이 수면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디지털 격리 죽음이죠. 요즘 아시겠지만 남녀 애인들끼리 만나도 어때요?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표정을 보고 교류를 하고 이런 거를 자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당히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상대판의 표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의 거울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유론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면 상대방이 웃는 표정을 지면 웃게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울유론의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점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또 남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왕따가 당하기가 또 쉽다는 거죠.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이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fMRI라고 해서 뇌를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이 다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정서를 인식하고 표정을 말하자면 간파하고 시선을 파악하는 이런 뇌를 담당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성장기 우리 자녀들의 뇌 상태. 여기 보시면 파란 것은 조금 더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초등학교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파래지는 부분은 뭘까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뭘 먹고 사냐면 경험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많이 경험을 해야지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는 경험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그런 경험을 뺏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초등학교 내내 발달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두엽이죠. 축두엽이 시퍼렇게 돼 있죠. 초등학교 내내 축두엽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책을 많이 읽고 언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항상 1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야지 하는 시기인데 이 스마트폰이 그 시기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수학의 추상력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합니다. 두정엽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수학적 개념이라든지 혹은 수학적으로 추상화하는 능력을 익힐 수가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스마트폰이 영향을 미칠 수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어디가 발달을 하냐면 후두엽이 발달합니다. 후두엽은 뭘 담당할까요? 시각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이들은 거울도 자주 보게 되고 그렇죠. 멋있는 옷도 입으려고 그러고 비싼 운동화도 신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각적으로 예민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은 결국은 언어력을 개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적 추상력을 해주고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찍부터 시각적인 게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이 아이들은 축두엽을 발달시키거나 두정엽을 발달시키는데 문제를 조금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의 뇌는 공사 중.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죠. 사춘기가 되면 뇌가 한번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뇌는 어떨까요? 전두엽에서 후두엽으로 발달해 가죠. 공사를 할 때는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제일 늦게 발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들 어때요? 사춘기 아이들 보면 운동조화가 발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각의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가 옷을 후줄근에 입으면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멀리 떨어져 가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시각적으로 예민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것은 감각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판단을 하는 혹은 기억을 하는 그런 뇌는 점점점 늦게 발달한다는 거죠. 늦게 발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아이들은 어떤 사고나 판단을 할 때 뭐를 주로 하냐면 전두엽으로 결정하지 않고 변형결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아이들은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뭘로 결정을 해요?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대학 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의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것으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감정의 뇌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이 편이 되는 게 상당히 이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상의 뇌가 기능을 떨어진다는 거죠. 보상의 뇌가 기능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웬만한 채찍과 당근으로는 아이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한테 매혹적이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스마트폰은 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이 이 청소년 시기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 체크. 이러면 중독이래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에 이게 의존하고 그랬을 때 어떤 증상으로 먼저 나타날까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손을 놓쳤는데
두 번째,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앱이 10개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제가 제 교수실에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나요? 저는 즉시 하는 거 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합니다.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이미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선택.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교육을 할 것이냐,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요? 아이폰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아이패드를 개발했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놀랍게도 자기 자녀한테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떨까요? 빌 게이츠는 자기 자식은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상당히 아이한테는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알고 뇌를 알면 백전백승. 그러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결국은 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높이려면 집중력 높이는 기술, 기억력 높이는 기술을 갖다가 키워주면 아이들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가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배가 고파, 그렇죠? 아니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은 생리적으로 아이들을 편안하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스마트폰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은 이렇게 나쁜 거야, 스마트폰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사실은 생리적으로 아이가 편하게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는 생리적이 않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본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다 하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집은 안전합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집은 뭐예요? 전쟁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엄마를 봤냐면 그 일기의 맞춤법이나 일기의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 거 가지고 혼내는 거예요. 일기 내용은 괜찮은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홈이 돼야지 되는데 홈이 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다른 데서 재미나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인 것이 충족이 되고 안전한 것들이 충족이 되면 비로소 아이들은 감정의 뇌가 기능을 하는 거죠. 감정의 뇌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어떤 것을 봤을 때 적극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했는데 엄마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이는 당연히 엄마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고 엄마의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의 조절이죠. 아이들이 감정이 격앙돼 있으면 어떨까요? 피가 변형계로만 주로 가게 되죠. 피가 변형계로 가면 이성의 뇌에는 별로 피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잔소리를 하거나 해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 있어서는 뭐냐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결코 아이들한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논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일단은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너 컴퓨터 하면 왜?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사실은 바로 부모님들이 너 이 행동은 잘못했지만 너 착한 놈이야 그러면 흥분이 가라앉혀서 바로 공부를 할 아이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감정이 점점 깊어지겠죠. 사실은 감정의 뇌는 90초간 머뭅니다. 90초만 되면 아이를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갖다가 그냥 감정을 놔두니까 어때요? 점점점 감정은 깊어지고 되돌려 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관리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안아준다든지 또 위로의 말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공감해준다든지 너 이것 때문에 화냈구나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과를 깎아준다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돌려놓을 수 있는데 감정을 뻘쭘하니까 그냥 놔둬서 아이들이 계속 공부나 이런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이유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도파민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은 언제 높아지냐면 새롭고 그렇죠? 도전할 만하고 또 재미있고 혼자 하고 보상이 따르고 성취감을 느끼면 아이가 집중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게임이 그렇죠. 게임이 재미있죠. 그렇죠? 새로운 게임 계속 나오죠. 또 어때요? 이 아이들이 도전할 만 1단계 클리어하면 2단계 클리어 나오죠. 또 사이버머니 보상을 하죠.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이 도파민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도파민은 한번 높아지면 한번 올라가면 전두여부에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단계, 게임의 이런 단계에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또 긍정성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세로토닌이 높아지려면 어때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햇빛을 봐야 돼요. 또 운동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말하자면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은 언제 나와요? 밤에 나오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어떨까요? 멜라토닌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고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면 결국은 아이가 말하자면 우울하고 말하자면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잠자는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의외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칭찬이냐 처벌이냐? 그러면 칭찬이 효과가 있을까요? 벌이 효과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봤어요. 바로 반응이 있죠. 벌을 줬어요.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칭찬을 했어요. 별로 반응이 없고요. 벌을 줬더니 반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어떨까요? 칭찬도 효과가 없고 벌도 효과가 없어요. 아까 뇌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보상의 뇌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칭찬이나 벌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엄마하고 친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봐야지. 그렇죠? 게임을 그만둬봐야지. 아니면 엄마가 불쌍하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때요?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들도 사실은 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해주고 그래야지 그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의지력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스마트폰을 아이가 중독되게 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의지력을 실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안 할 줄 알아요. 사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공부하러 들어갈 때 스마트폰 놓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25분 동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25분이 돼야지 회복이 돼요. 그럼 그 25분 동안은 공부를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의지력을 실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지력이 생기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이 돼야지 그나마 의지력이 생기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안 주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주기 전에 뭐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밥 먹을 때나 아니면 공부하러 들어갈 때는 안 한다라고 하든지 하루에 몇 번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잘 실천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일럿 스터디를 좀 해봐야 돼요. 또 부모님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이 진료실 같은데 이제 대기실에 보면 엄마가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선 그런 관리를 해야지 돼요. 문자 메시지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아이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이도 말하자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통입니다.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아이들은 말하자면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식사를 매번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걸으면 우리가 아이들이 걸으면 그것이 뇌에 운동하는 뇌만 발달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뇌가 전체가 다 활성화되죠. BDNF라고 해서 두뇌 활성 인자가 있는데 이것은 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걷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집중하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 하느라고 바깥 활동을 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뇌 발달을 위해서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야외 활동을 상당히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독서죠, 독서. 초등학교 내내 어땠습니까? 언어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껏해야 손의 일부하고 후두엽의 일부만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어때요? 아군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눌러야 돼요. 게임을 하려면. 그러니까 전두엽에 가지 않는 거예요. 전두엽에 가지 않고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두엽이 전혀 게임을 하면 활성화하지 않는데 책을 읽으면 어떨까요? 책을 봐야 되겠죠? 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언어로 바꿉니다. 이것은 측두엽에서 하고요. 또 이것을 시각 언어로 파악을 하는데 그것은 두정엽이 관여를 하죠. 또 이것을 맥락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전두엽이 합니다. 뇌를 다 사용하는 거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뇌를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에 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아이의 뇌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즐거운 일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축구하기, 뭐 산책하기.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상당히 고마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사춘기 시절 때 우리 아버님은 항상 저하고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 둘이 등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도 지금도 저는 사춘기 시절에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등산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키면 뭐 웃는다든지 선물한데 영화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시키면 사실은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의 습관이 중요해요. 문자에 늦게 답해도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게임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또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지 않게 이런 것들을 습관화를 계속 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되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꼭 국가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 아이는 중독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독됐을 때 엄마 스스로 해결 혹은 아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중독이 되면 그것은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꼭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중독됐다는 것을 부모님이 인식할 정도가 되면 그 중독은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사이트에 가면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중독됐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알게 되면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옆에다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냥 못하게 하고 막고 혼내고 하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시작하고 또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교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방송됩니다.